네, 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금요 초대석 시간입니다. 스릴러의 여왕이 판타지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7년의 밤, 종의 기원 등으로 널리 알려진 정유정 작가가 신작 진이진이, 이 발음은 똑같은데 이게 표기는 다른 겁니다. 이게 진이진이 이런 신작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유정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원래 광주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책이 나와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네네. 예, 요즘 근황 좀 알려주세요. 예, 책이 5월 27일 날 네. 출간됐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뭐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북콘서트 같은 행사도 하고 이렇게 프로모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한 석 달 이 정도 보통 해요. 예, 그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머물면서. 독자들 만나면 많이들 반가워하신다면서요? 예, 엄청 반가워하세요.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감사하죠. 기다려 주시는 독자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책 예약 판매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사가지고 네. 예, 기다렸다가 받고 좋아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좀 울컥하죠. 예, 기다려주는 독자가 있다는 거는 작가에게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네.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예전에는 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뉴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소비가 된 적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출판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정 작가에게는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어요. 네. 감사한 거죠. 먼저 이 소설 진이를 예. 어떤 소설인지부터 좀 소개를 좀 직접 해 주십시오. 예, 뭐 이렇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네. 이제 죽음 앞에 선 한 인간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자 생애 가장 치열했던 사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보통 이제 보노보가 나오고 사육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동물과 인간의 교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은 분명히 인간이고 인간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죽음 앞에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유효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걸 묻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목처럼 진이가 있고 진이가 있어요. 네. 진이는 누구고 진이는 누굽니까? 예, 진이는 인간 침팬지 사육사예요. 주인공이죠. 사육사. 네, 예. 침팬지 사육사이고 진이는 네. 보노보예요. 보노보가 뭐예요? 보노보가 영장류 중에 그러니까 인간하고 침팬지 3종 세트라는 3종 세트로 불리는 그 종이 있어요. 네네. 침팬지와 인간과 예. 보노보를 합해 침팬지 3종 세트라고 보통 해요. 아, 인간도 그 3종 세트 안에 들어가요? 그럼요. 인간이 영장류이고 예, 대형 유인원과에 속합니다. 예. 예, 그래서 보노보와 침팬지는 약 200만 년에 300만 년 전에 분화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분화한 그런 종으로 알려져 있고, 예. 또 발견된 지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 종이에요. 굉장히 인간의 어떤 여성적인 개성 네. 이것과 비슷하다. 종의 개성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침팬지는 뭐 타잔 옆에 있는 거 많이 보기도 했고 한데 보노보는 참 생소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생소할까요? 발견된 지가 일단 100년밖에 안 됐고요. 예. 이 종이 독립한 지는 한 5, 6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이전에는 미니 침팬지 혹은 피그미 침팬지에서 네. 사실 금방 말씀하셨던 타잔의 그 옆에 따라다니던 치타라는 예, 치타. 그렇죠. 이게 침팬지가 아니고 보노보였을 거라고 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체구가 작거든요. 예. 침팬지는 체구가 큽니다. 침팬지는 이렇게 반듯하게 딱 서면 허리를 펴고 서면 170cm예요. 일반 남자들 체격이요. 그래요? 네, 남자 성체 수컷인 경우에 예. 보노보는 성체 수컷인 경우에 1m 한 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정유정 작가는 이 보노보에 관심을 쏟게 되신 거예요? 이 소설을 처음에 이제 줄거리를
이렇게 구상을 했을 때 네. 주인공의 그 하나의 페르소나가 필요했어요. 주인공의 영혼을 담아줄 육체가 필요했는데 네. 근데 이 육체가 인간 여성하고 비슷해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침팬지를 생각했었어요. 저도. 애초에는. 네, 근데 침팬지가 인간의 남성과 비슷해요. 상당히 그 정치적이고 네. 서열 중심 사회이고 그리고 약간 공격적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자 주인공 안 맞잖아요. 예, 근데 보노보는 반대로 연대 사회이고 모계 중심 사회이고 예. 침팬지가 정치적 지능이나 사회적 지능이 높은 종이라면 이 보노보는 공감, 감성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서 인간에 거의 뭐 버금간다고 해요. 그 정도로 그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는 데 능한 그런 네.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보노보를 이제 데려다가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 끝에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예. 소설에 대해서 더 나가면은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스릴러의 여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선보인 이 소설은 장르를 뭐 네. SF, 판타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네네. 왜 이 장르를 선택하신 겁니까?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이 장르를 써야겠다. 뭐 이번에 난 성장소설 쓸 거야. 뭐 나 이번에 뭐 무슨 스릴러 쓸 거야. 이렇게 쓰진 않아요. 네. 제 이야기가 어떤 형식에 어울리느냐를 고민한 다음에 그 형식을 빌려오는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스릴러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야기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예. 하는데 이야기에 어울리는 장르를 가져오다 보면 어. 이제 그 장르가 선택이 되는 건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야기꾼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창조할 때, 네. 만들 때 네. 어떤 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서 출발을 해요. 누군가에게 질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나에게 대한 질문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저 자신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 7년의 밤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버지의 손에서 내 아들을 지키려는 어떤 가해자의 네. 이 가해자가 어떤 별짓을 다 하는 이야기, 별짓이 무엇이 있을까?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별짓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과연 죽음 앞에서도 이게 유효할까? 네. 인간이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오는 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운명의 명령인 건데 예. 이 앞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죽음을 선택하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네. 그래서 아주 성숙한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 평범한 사람 중에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주인공을 세워서 이 사람이 타당한 죽음의 자세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봤었거든요. 네. 되게 그게 질문인 거죠.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의 종의 기원이라든가 네. 7년의 밤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인간에 대한 좀 악의 분위기, 네. 좀 네거티브한 분위기들, 좀 네네. 싸늘한 분위기들을 끄집어냈다 그러면 이번은 되게 좀 착하고 선하고 네. 부드럽고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들 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참 제가 그 2007년도에 등단을 했는데요. 네. 2007년도에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는 성장 소설로 등장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 문학상을 탄 게 내 심장을 쏴라라는 성장 소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계열의 소설이에요. 이게 네. 초창기에 제가 독자들에게 보여드렸던 성장 소설 계열인 거예요. 이 지니가. 예. 그리고 이제 7년의 밤, 28, 종의 기원 이거는 이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아주 어두운 부분, 우리들이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이야기를 다룬 게 이제 또 7년의 밤 쪽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가 인간의 악이다 이게 아니고 네. 인간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어떤 작업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기작하고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느닷없는 변화는 아니고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자면 리턴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저희 시사본부에서 정유정 작가에게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에 컬럼을 쓰셨는데 네네. 제목이 당신의 공감 능력은 안녕하신가요? 였습니다. 네, 맞아요. 뭐 지금 뭐 악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시기하고 갈등하고 차별짓고 혐오 단계까지 지금 넘어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네. 좌우, 남녀, 네. 네. 계급, 세대 등으로 나눠서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서가 좀 만연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시는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공감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전두 옆 이마 앞쪽에 있는 이쪽 대뇌 피질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울 뉴런. 네, 네. 거울 뉴런이 이렇게 비춰보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보는 상대의 마음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가 가장 높아요. 그게 모든 포유류에게 다 있어요. 그래요? 포유류는 포유류에는 다 그게 파충류와 포유류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그런 거예요. 파충류에 없는 것이 이 포유류 굉장히 많거든요. 네. 포유류 중에서도 그 다음에 영장류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나 유인원이나. 근데 이 유인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게 인간이에요. 예. 근데 인간이 상대의 어떤 그 마음을 짚어보고 상대의 감정을 짐작해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의 고통을 함께하는 게 이제 공감인 거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어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또 뭐 이렇게 어떤 계층 갈등,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이제 계급에 이렇게 자본에 의한 계급에 의한 그런 갈등들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네. 점점 이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상대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네. 이게 자기한테는 안 일어날 일인 것 같으나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서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개인주의화 돼간다면 네. 우리는 곤란에 처했을 때나 이랬을 때 타인의 도움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 제 소설도 마찬가지고 공감이 곧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큰 미천이고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의미를 바로 이번 신작에서 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작 지니를 발표한 정유정 작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또 작가 오셨으니까 또 이런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유정 작가 하면 묘사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네. 글을 봤는데 영화를 본 것처럼 네. 세세한 묘사들이 큰 장점이다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묘사에 대해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소설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이 있고 네. 하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생각을 하게 하는 소설은 어떤 철학적이고 굉장히 교훈적이고 이런 소설들이고 그러니까 지적인 소설들이고 네. 경험을 하게 하는 소설은 자기에게 어떤 인생의 모범 내지는 전형을 제시하는 소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작가가 제시하는 낯선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네. 주인공을 만나면 그 주인공에게서 나와 비슷한 면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공감, 이입, 감정이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주인공에 이입해서 줄거리의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달리다 보면 온갖 감정의 경랑을 겪게 돼요. 네. 슬퍼하기도 하고 주인공 따라서 분노하기도 하고 이 감정의 경랑을 겪고 무사히 현실로 돌아와서 나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구나라는 어떤 삶의 전형 모범을 이제 체득하게 되고 또 시야가 넓어지죠. 네네. 제 소설은 후자에 속해요. 그 경험하게 하는 소설. 예. 그런데 경험하게 하는 소설은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해서는 독자를 이렇게 빨리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저기 시체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해서는 독자를 끌어들일 수 없어요. 시체를 독자 팔에 그냥 확 안겨줘야 돼요. 그래서 시체의 무게가 어떤지, 시체의 네. 느낌이 어떤지 이걸 독자가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5가지 감관 중에서 네.
가장 뛰어난 그 기관이 시각이에요. 인간은 예. 거의 시각의 동물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각적인 묘사를 엄청 공을 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제 독자분들이 보시면 영화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시각 묘사에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사물을 보거나 평소에도 허투루 보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좀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오해도 받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재미난 뭐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뭐 토끼 모자를 쓰고 뭐 예, 이렇게 예. 저 사람은 무슨 코스프레를 하고 있나 하고 곰곰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왜 쳐다보나 저 사람 너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쳐다보나 이렇게 네, 오해를 청취자 받기도 하죠. 김종무님께서 정유정 작가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음유시인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장 쓰실 때 여러 번 고쳐 쓰시나요? 라고 네, 질문 주셨는데. 수십 번 고쳤습니다. 어. 문장이 제가 단문이에요. 네네. 단문이 단순히 짧아서는 음. 단문으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딱 있는 문장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예. 이 문장이 단순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면 좋고 또 이 문장이 이게 문학은 문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웹소설이나 이럴 거와 달리 문단 하나를 형성하는데 문단이 너무 짧으면 이야기가 좀 파편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 문단을 짧은 문장으로 구성을 하려면은 되게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잘 못 읽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의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리듬 때문에 은는이가도 바꿔보고 문장의 순서 뭐 도치법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수십 번을 고치죠. 예. 네. 근데 나중에 고쳤더니 전에 게 더 좋았는데라고 생각하실 때는 없으셨어요? 전에 게 더 좋았던 적은 없어요. 고치면 고칠수록 제 경험은 고치면 고칠수록 나아집니다. 아, 그래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신언주님께서 봉준호 감독의 별명 봉테일이 있기 전에 우리 정태일, 정유정 작가님이 있었죠. 반갑습니다. 네, 라고 반갑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봉 감독 얘기하니까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작가의 소설 가운데 내 심장을 쏴라, 7년의 밤 두 작품이 영화가 됐었어요. 네. 큰 흥행은 거두지 못한 것으로 네. 생각이 듭니다. 소설과 영화는 문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소설의 장치는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눈에 안 보이고 되게 머릿속이라든가 아무튼 사각지대에서 그 소설에 이게 문학 장치를 해놓고 플롯을 흘러가게 만드는데 영화의 장치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영화의 네. 장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눈에 보여야 관객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소설을 이 소설은 굉장히 시각적이다 해서 영화 판권을 많이 사가세요. 예. 사가셔가지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네. 빼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가자니 너무나 이 빡빡한 밀도가 빡빡한 소설이라서 예. 고생을 시나리오 작가님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 심장을 쌀아돌고 7년의 밤도 그렇고 예. 시나리오 쓰신 작가님들 감독님들이 뭐 고생 엄청나게 하셨어요. 탈고를 뭐 20고 30고 막 이렇게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원래 간호사 하셨다면서요? 네, 그랬어요. 등단하기 위해 응모한 문학상에서 11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도 있으시고. 네. 데뷔작으로 상 받을 때가 41살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늦게 출발하신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소설가로서의 삶은 어떠신지도 여쭙겠습니다. 행복하죠. 저가 아까도 이야기꾼이 저의 꿈이자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걸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소설을 쓰면 내주는 출판사가 있고 또 저를 도와주는 편집자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네. 뭐 지금 습작하고 있는 분들에 비하면은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행운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 여쭙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다음 소설 써야죠. 네. 이제 이거 뭐 프로모션 끝나고 이제 네. 들어가면 또 두문불출. 제가 프로모션 끝나면 집에서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기다리고 있죠. 예. 두문불출하는 시간이. 항상 장편만 쓰시잖아요. 네. 왜 그래요? 단편을 쓰고 싶기도 한데요. 네. 장편은 굉장히 큰 체력적인 어떤 체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장편을 많이 쓰고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의
대해서 어떤 완숙한 시각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때 체력은 조금 더 덜 들고 이런 단편을 써볼까 생각 중인데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신작 진이진이로 돌아온 정유정 작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